안녕하세요. 분당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까지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저도 여기 올라오는 글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통쾌해 하던 구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공감받고 싶어 글을 써 내려가요. 일찍이 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저에게 참 순박한 청년이 다가왔죠.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정말 착한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심성이 워낙 착한 청년이었기에 저도 빠져들었고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 착해도 너무 착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워낙 나쁘고 교활한 인간들이 많다 보니 남편의 착한 모습이 싫지는 않았어요. 조금 독하지 못할 뿐 내가 독하면 되었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만족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는 달리 시댁 식구들은 순진하고 착한 남편에게 의지하려 들고 어머님은 오히려 남편에게 부당한 것들을 많이 요구하더군요. 옆에서 보니까 속상했어요. 아니 영수 너 이번에 네 동생 장가 가는데 얼마 보탤 거야? 그래도 네가 장남인데 돈은 보태야 할 거 아니냐? 그러게요. 얼마가 좋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곧 이 사람 배불러 오고 아이 낳고 하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서 많이는 못 보태줄 것 같고 여윳돈 조금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저도 가정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영철이랑 상의해 볼게요. 아니 네가 장남이 돼가지고 둘째 장가 보낼 생각은 못하고 조금이라니? 너 너무한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둘째 내한테 이런 것도 못해줘? 걔는 너만 철석같이 믿고 있던데. 어쨌든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마라. 가족보단 형제야. 알겠어? 어머님, 그건 아니죠. 저희 살림 빠듯한데 집을 팔아서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적당히 있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네가 얘 꼬드겼냐? 안 그러던 애가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면 네가 아주 얘한테 세뇌 교육을 시켰나 보다. 어디 여자가 집안일에 나서? 얘네 형제가 보통 형제인 줄 아니? 영수가 영철이만 보면 아주 끔찍이 아꼈어. 알아? 끼어들지 말거라.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무조건 서방님 장가가는 것에 저희 힘을 보태야 한다는 주의였죠. 아무리 둘이 벌어먹고 산다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시킬 형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감했어요. 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겨 착한 남편은 계속 난감해하다가 적금을 깨어 서방님네 전세를 마련해 주었어요. 정말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아이도 곧 태어났는데 너무한다 싶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은 시댁에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처음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못하더라고요. 당신이 동생 끔찍이 생각하는 건 아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적금을 깨서 전셋집을 해준다는 게 뭐야? 내가 여유가 되면 안 말려. 근데 굳이 우리도 힘든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봐. 이제 곧 아이도 나오면 당분간 내가 일을 쉬어야 하는데 여윳돈 하나 없이 어쩌려고 그래? 당신 이런 생각은 해본 거야? 나 진짜 당신한테 실망했어. 어이도 없고. 미안해. 하도 엄마가 난리를 치셔서. 그리고 영철이도 모아놓은 돈도 없고. 결혼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럼. 집이라도 살 수 있게는 해줘야지. 우리 집 알잖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다 내가 뒷바라지 했던 거.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만 눈 감아줘. 자기도 가정이 생기면 안 그러겠지.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도 이번만 그러시는 걸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어? 당신 마음대로 해. 어차피 이미 마음은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해? 자기가 알아서 하란 말이야. 남편네 집은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들들을 키우셨어요. 그마저도 남편이 좀 컸을 때부턴 남편이 다 먹여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애초부터 몸이 약한 어머니는 늘 집에만 계셨고 동생 학비며 모든 생활비를 남편이 감당해내야 했다고 했죠. 하지만 착한 남편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이 모든 걸 감수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를 만나 결혼을 한 거였어요. 저를 만나 결혼할 때는 그래도 서방님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혼자 감당하진 않아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몰랐던 거였고요. 하지만 결혼을 해서도 어머님과 서방님은 제 남편에게 의지하는 일이 많았어요. 서방님의 집 전세 자금을 해주는 날, 서방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받더군요. 사실 생색은 아니었지만 너무 당연하다는 그 말투에 제가 더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 웃기만 하더라고요. 답답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잘 살아. 그리고 재수씨 고생시키지 말고. 이제 네가 가정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해. 알겠지? 이 형은 너만 믿는다. 아, 당연하지. 내가 그걸 모를까 봐. 아유, 잔소리 할 거면 그만하셔. 내가 무슨 애인가? 형이나 걱정해. 난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래, 뭐 네가 다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돈 막 쓰고 그러면 안 돼. 돈도 모으고 아이도 태어나야 하니까. 아, 알겠다니까. 잔소리 그만하라고 했지? 형이 뭔데 잔소리야. 부모도 아니고. 참나, 돈 해줬다고 생색내는 거야? 서방님, 너무하시네요. 돈을 해줬다고 생색이라뇨. 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너무하시네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돈 갖다 쓸 땐 우리 형이고 볼일 끝나면 남대하듯 참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켜보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형이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말로 형 장가 가기 전에 당연하다는 듯이 늘 해줬던 거예요. 장남이 괜히 장남이겠어요? 근데 결혼하고 지금 딱 지원이 거의 끊겨서 나도 짜증나는 판에. 참나. 아, 됐어요. 그만 말아줘. 아, 그래. 내가 말이 좀 길었어. 됐지? 어쨌든 잘 살길 바랄게. 형으로서 부탁이야. 여보도 그만해. 아, 내가 말이 길어서 그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이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주의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지나갔고 서방님도 결혼을 드디어 하게 되었죠. 서방님은 결혼을 해도 꼭 본인 같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더라고요. 아주 욕심이 그득그득한 여자 말이에요. 동서도 서방님을 닮아 대놓고 뭔가를 요구하는데 탁월했어요. 한마디로 끼리끼리였죠. 제 눈엔 저 욕심에 가득 찬 부부가 딱 보이는데 어떻게 아무도 그걸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둘째내라면 뭐가 그리 예쁜지 아주 껌뻑 하시더라고요. 그저 우리 둘째. 저희 남편은 그저 돈 해주는 기계 같더라고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형님이 먼저 시집 오셨으니까 절 좀 잘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 나도 모르는 게 많아서 우리 같이 상의하면서 잘 해나가 보자. 언제든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고. 아,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이 사람 일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어머님이야 뭐 일하셨던 분도 아니고, 믿을 사람이라곤 아주버님밖에 없잖아요? 저희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달랑 하나 있는 핏줄인데. 어? 무슨 소리야? 서방님 일을 그만두시다니.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왜 그만둬?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또 바라는 저 모습. 아니, 이제 시집온 동서가 위아래도 없이 얼마나 우리가 우스웠으면 저렇게 대놓고 얘기할까 싶기도 하면서 온갖 잡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애초에 똑부러지게 말을 해놓지 않으면 평생을 끌려다닐 것 같아서 그런 동서를 나무랐습니다. 제가 좀 나무라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아니, 동서, 지금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잖아. 서방님이 그래? 형한테 말해서 도와달라고 하자고? 참 웃긴다. 얼마나 어려운 게 없으면 지금 시집 온 지 한 달도 안 된 동서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저 우리 남편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지?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봐. 본인들 사지 멀쩡하잖아. 그럼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의지하려고만 해? 형님. 은근 꼰대끼 있으시네요. 아니, 형제끼리 도와주고 할 수도 있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진지모드로? 그리고 누군 이런 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내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러겠냐고요. 나 진짜 짜증나네. 뭐? 짜증나? 동서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경우 없고 예의 없는 사람이었냐고.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사람이 말이야. 아니, 왜 그러냐? 너 네가 먼저 시집 왔다고 얘 군기 잡는 거냐? 아서라, 우리 집은 그런 집 아니다. 아니, 왜 애를 잡고 그래? 어머님, 아니 제가 형님한테 좀 어려운 속사정 얘기했기로써니 이렇게 질책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저 정말 속상해서 그래요. 너네가 왜 그러냐? 결혼할 때부터 정남이라곤 눈 뜨고도 찾을 수가 없더니 꼭 이렇게 정남이 없게 굴어야 돼? 새로 들어온 둘째네가 뭐 그냥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같은 며느리로서 어쩜 그리 무자르듯 말할 수가 있어? 내가 그래서 너한테 정남이 없다고 하는 거야. 어쩜 피도 눈물도 없이? 우리 영수도 너 만나기 전까진 안 그랬는데 너랑 똑 닮아간다니까. 어머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재탄만 하세요. 너무하시네요. 전 며느리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무 말도 안 하셨고 전 그렇게 모진 며느리, 정남이 없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집에 와 남편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른 척 하자고 말이죠. 남편도 이제 지쳤는지 제 말을 따르기로 했고요. 착한 남편이 이 정도까지 지칠 정도면 그동안 시댁에서 정말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해왔음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엔 진짜 아니야. 서방님 일 그만두시고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할 건가 봐. 자기 이번엔 진짜 아닌 거 알지? 나도 알아. 걱정 마. 이제 결혼도 했으면 본인이 독립해야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없고 애도 아니고. 그 말 꼭 지켜. 이젠 동서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바라더라고.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부모도 아니고, 아니 부모한테도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도 그렇고 동생도 내가 다 돌봐야 했거든. 그래서 그런가 봐.
너한테 미안하다. 나한테 미안하면 이번엔 모른 척 해야 돼. 나 이번엔 진짜 그냥 못 넘어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알겠지? 진짜 부탁이야. 남편과 철저히 약속을 했고 저희가 도와줄 낌새가 없자 시댁에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냐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진통이 걸려 전 산부인과에 입원을 했고 스트레스로 인한 수축으로 응급 제왕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딸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딸을 낳아보니 정말 이 세상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말이에요. 하지만 시댁에선 단 한 번도 병원에 와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전화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뭐 집이 멀어서 못 온다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시댁에선 철저히 저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참 돈을 해주지 못하니 아예 내쳐버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괘씸하더라고요. 엄마, 미에 아기 낳았어요. 조산이긴 한데 그래도 아이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대요. 여기 신촌의 대학병원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니? 너희끼리 알아서 해. 너희도 딱 돈 움켜쥐고 안 주는데 우리가 그걸 챙겨야 돼? 너네 아기 알아서 해. 어찌나 보진지. 동생 일을 그렇게 그만뒀다는데 모른 척을 해? 그러고도 네가 장남이냐? 너네 아버지가 보시면 퍽도 좋아하시겠다. 참나 하여간 여자를 잘못 만났지. 네가 어쩜 우리 집에 이럴 수가 있어? 됐어. 돈 주지 않을 거면 전화 끊어라.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놈의 돈. 제가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그렇게 돈 얘기밖에 안 하세요? 그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뭐가 있겠니? 지금 걔네 사는 거 봐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아휴, 네가 형이라면 그럴 수 있어? 시어머니는 이 한마디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해요. 남편은 정말 실망을 한 기색이었고 저 역시도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오로지 남편을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흰 첫 소녀의 출산을 저희 집 말고는 시댁에서 단 한 번도 축복받지 못한 채 퇴원을 했어요. 정말 씁쓸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화도 참 많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참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산 건지. 하나뿐인 우리 딸 태어나는데 축복도 받지 못하게 한 것 같네. 그게 왜 자기 잘못이야. 괜찮아. 나랑 자기만 이렇게 축복해주면 된 거지. 더 이상 생각 말자.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래도 첫 애인데 너도 실망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미안해서 그러지. 아무튼 내가 더 잘할 테니까 기본 풀어 미애야. 남편이 미안해하는 것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시댁과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쪽은 시댁 쪽이었으니 은근슬쩍 서방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당당했던 태도는 사라지고 굽신굽신거리면서 말이에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알아서 사과할 줄 알았나 본데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결국 아쉬운 서방님네가 먼저 굽신거리기 시작했어요. 형, 내가 미안해. 참 절이 없었지? 형이랑 연락 안 하는 동안 생각해 봤는데 진짜 형 없으면 난 안 되겠더라. 그러니 맘 풀어. 너 반성 많이 했어? 아, 진심이야?
형도 이번에 진짜 너랑 엄마한테 실망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미안해.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어? 우리 둘도 없는 형제잖아. 서방님의 전화 한 통에 남편은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그동안 그래도 본인의 마음도 괴로웠을 테니 말이죠. 전 이 기회에 시댁과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니 차마 손절하자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만 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흰 몇 달 만에 다시 시댁과 왕래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했나요? 역시나 시댁 식구들은 변한 척만 한 거일 뿐이지 절대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하튼 우리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어떻게 형제가 딸랑 둘 뿐인데 왕래가 없으면 되겠니? 너희 아버지가 이 꼴을 보시면 어떻겠어? 네가 장남이니 무조건 참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네 동생 한번 도와주렴. 그래도 자립은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네가 마음이 편할 거 아니냐? 내가 너무 신경이 쓰여 그런다. 그래요. 내가 미안했어. 나도 참 철이 없었지. 그래도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나 이런 부탁 한 적 없잖아, 형한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그럼 진짜 다신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게. 알겠지? 제발. 그래, 네 동생 도와줘라. 네가 이 집 가장 아니니? 네 아빠가 너만 믿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좀 모른 척 하지 말고 도와줘. 어머님, 그건 아니죠. 서방님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매번 이희한테 의지하는 거 저 좀 불편하네요. 그리고 저희 애 낳을 때 그때 연락도 안 하시고 모른 척 하시지 않았나요? 이럴 때만 장남이고 가장인가요? 너무하세요, 정말. 그래, 그건 내가 미안했어. 나도 참 옹졸했지. 에휴, 그래도 우리 장남인 걸 어쩌니? 영수야, 엄마랑 동생 이대로 모른 척 할 거야? 서방님과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결국 저희는 집을 전세로 돌려가며 서방님을 도와줬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남편도 마음을 너무 쓰여해서 저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더군요. 남편과도 약속했고 저조차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신 안 돼. 다시 그럼 이혼이야.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서방님과는 이제 동거래는 없어. 알겠지? 만약 다시 한번 도와주거나 그런 말이 나오면 나 자기랑 진짜 이혼이야. 알아둬. 자기 마음 다 알아.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나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래도 엄마랑 동생인데 영영 모른 척 할 순 없잖아. 하지만 이젠 독하게 마음 먹을 거야. 내가 해줄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마음 풀어.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정말 약속할게. 그렇게 남편과 마지막으로 도와주기로 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번 한 번만 눈 꼭 감고 도와주기로 한 거죠. 시동생 부부는 저희의 도움으로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차렸어요. 사업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시동생이었지만 시기가 좋았던 것인지 전자제품 가게는 굉장히 흥했어요. 첫 살림을 어렵게 시작했던 시동생 부부였지만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을 정도로 사업이 흥해졌죠. 그래도 서방님네가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해달라고 할 때는 그저 굽신거리다가 본인들이 성공하고 나니
정말 모르쇠였어요. 생색을 내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그 집 구석에 들어간 돈만 수억 같은데 정말 단 한 번도 갚을 생각이라든지 아님 형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한다든지 이런 뉘앙스는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본인들이 잘나면 잘날수록 착한 형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어처구니 없게도 그저 본인들이 잘해서만 잘난 줄 알았으니까요. 아, 요새 너무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겠네. 남자는 이래서 사업을 해야 한다니까. 아무리 개미처럼 벌면 뭐해? 그러니 형도 아싸리 일 접고 그냥 뭐라도 알아봐. 언제까지 개미처럼 저축이나 하면서 그 지경으로 살 거야? 큰 돈을 만져야지. 그러게요. 이처럼 포부가 커야죠. 형님네는 애도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개미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개미라니. 요즘 다 그렇지. 지금 일도 익숙하고 안정적인 회사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만두겠니? 난 괜찮아. 그래도 네가 그렇게 잘 풀렸다니 다행이다. 이제 형이 걱정 안 해도 되고 다 컸네 내 동생. 앞으로도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형이 내 걱정을 왜 해? 참나. 이제 형 인생이나 걱정해. 내 걱정 말고. 난 탄탄대로라니까.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형 인생이나 걱정하세요. 나중에 정년 퇴직하면 뭐 먹고 살지 구상이나 해봤어? 이런 것도 구상하란 말이야. 혹시라도 모르니. 뭐 임마? 너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큰 코 다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네 형이야 임마. 말끝마다 참. 너한테 바라는 거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 돼야 할 거 아니야. 됐다. 말을 말자. 참 죽었다 깨나도 넌 모를 거다 이 마음을. 시동생의 말이 우습더라고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 형을 가르치는 꼴이라니. 정말 우스웠죠. 마음 같아서는 그동안 잘 살게 해준 것 다 토해내라고 하고 싶었지만 옹졸해 보일까봐 참았어요. 그리고 역시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동생네 부부가 우리를 깔보기 시작한 지도 꽤 지났고 남편도 시동생에게 참 많이도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너무 참았지만 더 이상 시동생 부부와 엮이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서방님네는 불경기로 인해 점점 장사가 안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고소하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해대더니 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서방님네가 이젠 중고도 매입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서 남편 보고 중고밥솥 하나만 게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전 시동생네를 무시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가게에 가서 중고밥솥을 하나 사왔어요. 하지만 고마운 줄 모른 채 또 서방님은 막말을 일삼더라고요.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서방님에게 오만정이 털린 것 같았습니다. 밥솥 하나 이걸로 살게. 여기 쓰여있는 금액 맞지? 얼른 가야 해서 결제 빨리 해줘. 애엄마 밖에서 기다리고 있네. 아, 이거? 금액 맞는 거 아니고? 여기 금액의 10배야, 이거는. 내가 사입해온 가격이고, 팔 때는 이 정도 받거든. 중고밥솥이 새 밥솥보다 비싼 게 말이 돼? 아, 너 손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장사하냐? 그러니까 손님들이 나가 떨어지지. 뭔 상관이야? 내 장사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아, 일단 결제하게 카드 줘. 그리고 요새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내가 형보다 나을걸? 답답하게 직장 생활만 해본 형이 뭘 알겠어. 아, 그러니까 나한테 절대 설교할 생각 마. 시동생은 이 말을 끝으로 실제 결제 금액의 10배를 긁어버렸고
남편은 모른 척 눈 감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들려오는 시동생의 말을 듣고 남편은 이제 진짜 시댁과 손절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시동생은 갱생 불가였죠. 이거 아주버님이 긁으신 거야? 아니, 10배나 넘게 긁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야? 너무 웃긴다. 당신 말이 맞네. 세상 물정 모르는 저런 게 형이라고. 내 말이 맞잖아. 형은 나한테 껌뻑한다니까. 말은 저렇게 해도 이거 잘못되면 또 해줄걸?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 무조건적으로 내 편인데. 하여튼 형도 너무 순진해서 탈이라니까. 나야 뭐 좋지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아니, 어쩜 저렇게 매번 속으시지? 하여간 호구라니까. 우리야 좋지 뭐. 다음번엔 청소기 팔아보자.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저렇게 동서와 얘기하는 본인의 동생을 보며 이젠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때 상종을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냐고 하면서 이제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저조차도 이젠 정말 뜯어 말려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저희끼리만의 시댁 손절을 시작했습니다. 이젠 진짜 다신 안 봐. 걘 글러먹었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해서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젠 진짜 넌덜머리 난다 나도. 다행이네.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나도 이젠 진짜 보고 싶지 않아. 시댁이 시자만 들어도 지긋지긋해. 당신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저희끼리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사온 밥솥에 밥을 해서 먹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밥통의 취사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울 부부 중년 인생 초대박이 났습니다. 밥통의 취사 버튼을 눌렀을 때 때마침 복권 당첨 발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무려 100억이라는 돈에 당첨이 된 것이죠. 저와 남편은 말을 잃었고 둘이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대박이었죠. 대박이다, 대박이야. 여보, 대박 났어. 아,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어떡해. 어머머,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정말. 놀랍다. 이거 우리 된 거 맞는 거지?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한 번도 큰 돈을 욕심낸 적도 없고 그저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지냈을 뿐인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생 역전으로 저희는 초특급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저희는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받았어요. 큰 욕심 없이 살다 보니 이 돈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건물 하나만 매입한 뒤 바로 통장에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할머니한테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말하는 바람에 시댁에선 슬금슬금 다시 저와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랑 아들 소식 들었어. 어쩜 착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긴다니. 너희 엄마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지? 내가 네 하나밖에 없는 엄마잖아. 그리고 영철이도 네 동생이고 우리 아들 엄마가 믿는다. 아니요, 믿지 마세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이럴 때만 영철이 형이고 엄마 아들이죠? 저 이 집에서 돈 버는 기계였다는 거 잘 압니다.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이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 와이프, 제 딸을 위해서만 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야? 아니, 내가 네 엄마인데 그럼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너 아주 돈벼락 맞았다고 이 엄마를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거니? 형,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형 동생인데. 그리고 그 돈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나눠 쓰자는 건데. 형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언제부터 형?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은 형도 아니라던데. 선택적 형인가 보지? 당신들 이제 우리 집에 연락하지 마. 저것이 화근이지, 저것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꼬드겼니? 그 돈 꼭 우리만 쓰자고? 그래, 그랬다 어쩔래. 당신들은 이제 가족도 아니니까 우리 일에 신경 꺼, 알겠어? 필요할 때만 찾는 게 가족이야? 당신들이 생각하는 가족이란 이런 거냐고. 이제 그렇게 안 살아. 우리도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살 거니까 알아서 살아요. 아셨어요?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과연 내가 로또가 안 됐어도 날 찾아왔을까요? 이제 미련하게 안 살 겁니다. 가자, 여보. 아니, 형 맞아? 나 형 동생 영철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모른 척 하겠다고? 형은 우리 아버지 대신이잖아. 입 다물어. 정신 차려, 알겠어? 나약한 자식. 난 네 형 아니다. 오늘부터 그냥 없는 셈 쳐. 굶던지 죽던지 알아서 해. 알겠어? 너네 아버지가 보면 벅도 좋아하겠다. 어떻게 그러니? 네가 우리 집 장남이고 기둥인데 이렇게 모른 척 할 거야? 그만해.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앞으로 이제 이 집 구석이랑 연락할 일 없으니까 욕을 하던지 침을 뱉든지 하세요. 상종 안 할 거니까. 인간 같아야 상종을 하지. 채. 저희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시댁과 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끈질기게도 서방님은 연락을 계속 취했어요. 이젠 폐업을 하고 실내 포장마차를 하나 하고 싶다고 개소리를 하더군요. 돈을 맡겨놓은 듯이 얘기를 하길래 남편과 전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예 모른 척 했습니다. 저희가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을 안 받자 시어머니는 아픈 행세까지 하며 저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끝이 없는 시댁 식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시어머니와 남동생에게 세뇌당하며 매번 모든 뒤치다꺼리를 한 남편을 생각하니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이제서야 남편이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 속이 시원하였죠. 그리고 건너듣기론 결국 서방님네 가게는 폐업을 하였고 지금은 그렇게도 본인들이 무시한 직장인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형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친척을 통해 저희와 연락을 하려고 하는 액션은 계속 취하기도 했고요. 아니 그 영수 엄마랑 영철이 말이야. 계속해서 너네랑 자리 한번 마련해달라고 하더라고. 본인들은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 우리 가족 아니니까 큰 고모님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절대 번호 알려주지 마시고요. 나야 안 된다고 했지. 아유, 하여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어려서부터 영수만 어찌나 부려먹던지. 그래, 잘 됐어 이참에. 오히려 친족들이 저희를 두둔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많은 돈이 생겼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저축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와 건물세를 받아가며 말이죠. 돈이 많아져서 좋은 점은 딸아이가 하고 싶은 걸 뭐든 해줄 수 있다는 거, 뭐 하나 먹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외계층 그리고 유기견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보니 뿌듯하더라고요. 남편과 저 지금처럼 욕심부리지 않고 이렇게 평생 살아가자라고 약속했습니다. 착한 남편을 만나 답답할 때도 많았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벌써 저 일이 있었던 것도 10년이 넘은 일이에요. 쓰다 보니까 더더욱 그때의 일이 생생히 전달해져 오면서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나쁘게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답답하더라도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맞는 거겠죠? 이 글을 쓰다 보니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요. 사실 원망도 많이 했었거든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들, 지금 당장 답답하고 괴로울지라도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상견례를 다녀오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한번 하려 했다가 눈앞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파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파혼 결정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20대 중반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고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남자친구한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사람은 괜찮은데 끈기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취업을 하게 되면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을 때려치워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었는데 남자친구는 저와 달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가 아직 젊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는 남자친구는 항상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죠.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해야 될 배우자인데 그런 남자친구에게 믿음이 가지 않아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전부 털어놨어요.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더니 결혼식 전에는 좋은 조건의 직장에 꼭 들어가겠다면서 저에게 확신을 주었고 불안해하는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일단 믿어보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남자친구를 몇 번 봤었고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찾아갔을 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비시댁에 찾아갔을 때는 상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졌고 저를 딱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던 예비 시모의 한마디에 결국 당황하게 되었어요. 내 아들이 어디 대학 나왔는지 알고는 있지? 이번에 괜찮은 직장에서 면접 보고 온 것도 알고 있을 텐데 스펙이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데리고 가려고 할 정도면 요즘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참 힘든데 내 아들이야 오죽하겠어? 더군다나 서울대 나왔으면 말 다 했지. 이런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왔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니? 꼴랑 과일 바구니가 뭐야? 요즘 누가 이런 걸 받는다고 그래? 못해도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포장해서 왔어야지.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 장난인 줄 아나 본데. 결혼도 또 다른 회사다. 상사한테 잘 보여야 회사 생활이 편한 것처럼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잘 보여야 앞으로의 시집살이가 편해지는 건데 과일 바구니가 웬 말이니? 아들, 눈치가 없는 것 같으면 네가 미리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들도 전부 다 맛도 없는 것들이구만. 우리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라. 아들, 너는 아직 한창 젊은데
왜 벌써 결혼을 하려는 거야? 나중에 엄마가 좋은 여자 선자리 봐줄 테니까 너랑 조건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어떻겠니? 엄마 말대로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손을 봐요? 전혀 그럴 생각 없으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자리를 잡아야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것도 신중하게 고른 선물인데 엄마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가져가라고 하면 준비해온 혜미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너 지금 엄마 말 안 듣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다.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말이 나와? 이번에 면접 합격한 곳은 꽤 많은 월급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일하는 환경도 좋아서 아마 이곳에서 평생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혜미를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니고 연애만 벌써 7년이에요. 그동안 몇 번 인사드리려 했었는데 사진만 보셨지 계속 꺼려 하셨잖아요. 이번만큼은 좋게 넘어가 주세요. 시모는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돼서 많이 놀라셨는지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저를 노려보셨어요. 저희는 결혼을 좋게 봐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시모의 거침없는 언행과 결혼을 반대한다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며 먼저 일어나시는 바람에 제가 상상했던 그림과는 너무 달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반대로 남자친구는 고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과는 반대되는 남자친구의 집안에서 처음 겪게 된 예비 시모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저는 결혼에 대한 상상이 산산조각나게 되었었죠. 원래의 계획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뒤 상견례 일정을 잡는 거였는데 예비 시모의 결혼 반대로 상견례 일정은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의 강력한 첫인상 때문에 두 번째 만남이 두려웠던 저는 또다시 예비 시댁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결혼 허락을 받기보단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침착하게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급하게 서두르려는 남자친구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따로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둘만 저녁을 먹는 걸로 알고 있었던 저는 또 한 번 당황해 남자친구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었죠. 당장이라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룸 안에서 기다리셨던 예비 시모가 왜 안 들어오냐고 목소리를 높이시길래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다시 예비 시모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당연히 결혼 문제 때문에 나를 보자고 했겠지. 그런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이미 반대한다고 확실한 의사를 밝혔는데. 엄마, 제 여자친구한테도 기회를 줘야죠. 얼굴 한번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게 좋은 거지. 엄마가 원하는 사람과 제가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라도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마련했으니 엄마도 좋게 좀 봐주세요. 나도 웬만하면 좋게 생각하고 싶다만 첫인상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뭘 봐줘야 한다는 거니? 직업이라도 괜찮았으면 어느 정도 고려는 해봤을 텐데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꼴랑 300 정도 된다면서?
그거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니? 내 아들이 그나마 이번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둘이 결혼한다면 입에 풀칠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회사 크게 비전도 없잖아. 내가 결혼을 허락하게 되는 순간 서로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며느리 들여서 내 속 뒤집어지는 것보단 차라리 내 아들 혼자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저도 느끼고 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아니라서 더욱더 반대를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저희 정말 오랜 시간 만나왔었고 그만큼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어머니 눈에 많이 부족해 보이시더라도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시모는 제 말에 입을 굳게 닫으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며느리로 받아줄 마음이 없다는 거였죠.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자친구는 그날 모든 걸 끝내려고 작정을 했는지 갑자기 예비 시부에게 화를 내더니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더는 예비 시모의 얼굴을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예상치 못한 행동에 많이 당황하셨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엄마를 꺾을 작정인 거니? 이런다고 너희들 결혼을 허락해 줄 것 같아? 고집 부려봤자 나는 받아줄 수 없다. 네, 당연히 그러시겠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지 못하는데 엄마랑 더 이상 같이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려고요. 그게 속 편하지 않겠어요? 엄마도 이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평생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것 같다면서요. 그러니 엄마랑 연 끊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저는 엄마가 반대를 하셔도 이 결혼 진행할 거고 결혼식에 오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엄마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태어난 줄 아세요? 아니 너 엄마랑 정말 연 끊을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연을 끊고 살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여자한테 빠져서 앞뒤 안 가리고 막 나가면 평생 후회한다는 거 몰라? 한순간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엄마가 최대한 좋게 설명하면 너도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너 때문에 모자지간 금이 가게 생겼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니?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 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내 아들 놔두고 다시는 만나지 마라. 엄마는 끝까지 저한테 상처를 주네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기회 드렸는데 제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엄마 얼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긍정적으로 좋게 봐주시니까 결혼식은 아버지만 참석하시라고 할게요. 남자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식당에서 뛰쳐 나왔습니다.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저희 둘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혼 허락을 받고 싶었는데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 결혼은 물 건너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집까지 따로 구하는 일까지 생겼고 예비 시모도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셔서 그런지 몇 번이고 좋게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답은 결혼 허락이었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집을 뛰쳐나가 연을 끊겠다고 못을 박은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예비 시모는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겨우 정리가 되고 나서야 상견례 일정을 잡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좋은 일이었지만 좋게 허락을 받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는 없었지만 남자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거라면서 자기 믿고 따라오라며 상견례 식당까지 일사천리로 서둘러 알아봤어요.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모든 걸 끝내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추진력으로 양가 집안은 상견례 장소로 모이게 되었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주고받은 뒤 식사를 하며 조심스러운 대화가 시작됐어요. 따님을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제 아들이 헤어나오질 못해서 결국 결혼을 허락해줬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원하는 그런 며느리의 조건은 아니었지만 허락을 안 해주면 내 아들이 연을 끊겠다는데 어쩌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결혼 진행해야겠죠. 제 딸의 조건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는 아드님의 조건은 좋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동안 예비 사이가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비 사이도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누가 보면 조건이 상당히 괜찮은 줄 알겠어요. 서울대 나온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어깨가 으쓱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활용을 해야 조건이 좋아지는 거지.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을 때려치우니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만들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던데요. 그래도 직장이라는 게 어딜 가더라도 다 비슷한데 몇 달도 아니고 한 달 일하고 그만두면 그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 딸은 한 직장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일했고 모아놓은 돈도 꽤 많은데 예비사이는 아직까지도 통장이 비어있으면 그건 좀 문제인 것 같아서요. 혹시 집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30이 넘는 나이인데도 자리를 안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 참, 꼴랑 300 벌면서 지금 제 아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 아들이 취업한 곳이 월 500 정도로 맞춰준다고 합디다.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지. 방금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을 때려치운다고 하셨죠? 내 아들이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좋은 조건의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여기저기 고르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맞벌이로 꼴랑 300 벌면 살림에 보탬은 될까요? 내가 이래서 결혼 허락을 안 해주려 했던 거다. 분수에 맞는 사익감을 찾으셔야지. 욕심이 과다 못해 넘치다 보니 눈에 뵈는 게 없으시죠? 오늘 제가 상견례에 참석한 이유가 아예 결혼은 생각도 못하게 만들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게 인사를 주고받으시더니 좋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엄마가 갑자기 남자친구를 안 좋게 봤던 이유는 식당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남자친구와 잠깐 대화를 나누셨는데 엄마가 항상 걱정하시던 게 취직을 해도 일을 금방 그만둬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 하셨어요.
최근에 좋은 조건에 취직했다는 걸 알고 계셔서 엄마가 남자친구한테 일은 잘 다니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던 대답이 나오게 되었죠. 그때부터 엄마의 얼굴이 심각해지셨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때마침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셨고 엄마는 좋지 않은 표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셨던 거였어요. 예비 시모와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고민은 달랐지만 엄마도 이 결혼에 대해 반대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저도 남자친구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취직한 곳에서는 오래 일을 하게 될 줄 알았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뒀다는 말을 엄마한테 꺼내는 순간 저 또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죠.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을 때려치우는 그 집 아들을 왜 껴? 얼굴 표정을 보니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 같은데 좀 전에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그쪽이 말한 좋은 조건에 회사 잘 다니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30이 넘어간 나이에 결혼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자리 잡을 생각을 해야지. 툭 하면 일을 그만두는데 어느 부모가 믿고 결혼을 시킬 수 있겠어요? 이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 제 딸만 죽어라 일을 하게 될 텐데 제 귀한 딸 혼자 헛벌이 하는 건 절대 볼 수 없죠. 그쪽이 오히려 제 딸과 결혼 허락해달라고 넙죽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월 500 번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저희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내 아들이 일을 그만뒀다고 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어제까지도 나한테 열심히 일하는 중이라고 했었다고요. 예, 너 엄마한테 바른 대로 대답해라. 정말 일 때려치운 거야?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고 일하는 환경도 좋다고 평생 다닐 거라면서. 그게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야근이 일주일에 3번은 고정으로 있다면서 3달 뒤부터는 야간 근무에 투입될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만두고 나왔죠. 아니, 뭐라고? 회사 생활하다 보면 야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힘들게 면접 보고 취직했으면 그래도 최소한 1년은 다녀봐야 할 거 아니야? 더 좋은 조건의 회사가 나오겠죠. 어차피 혜미가 일을 하고 있어서 결혼해도 먹고 사는데 그게 문제는 없잖아요. 최대한 빨리 일자리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 서울대에 나왔어요. 여기저기에서 데리고 가려고 손 벌리고 있으니까 좋은 조건의 회사가 나오면 다시 취업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들으셨죠? 이런데도 제 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이를 원하지 인생 계획도 없는 놈한테 제 딸을 맡기고 싶지는 않네요. 자네는 더 이상 내 딸과 만나지 말게. 한 번만 더 내 딸 앞에 얼씬거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겠다면서 엄마의 팔을 붙잡았어요.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며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이미 시모에게도 상처를 크게 받으셨던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발을 뿌리치려 했는데
남자친구가 강하게 붙잡은 채 놔주려 하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엄마는 그만 좀 하라고 한쪽 팔로 찻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찻상에 올려져 있던 뜨거운 차가 남자친구 쪽으로 흘러내려갔고 화들짝 놀란 남자친구는 엄마를 붙잡고 있던 팔을 놓더니 바닥으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가방이 뒤집어지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이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그 안에 있던 서류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검사용지 같은 거였는데 제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자 남자친구는 들키면 안 되는 것 마냥 급하게 가방으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자 엄마 눈에 들어온 남자친구의 수상한 행동에 서류를 줘보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남자친구는 별거 아니라면서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가방 안으로 구겨 넣으려 하자 예비시모도 서류의 내용이 궁금했었는지 가방을 뺏어들어 안에 있던 서류를 꺼내었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던 시모의 손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서류를 제가 들어 확인하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여기에 적혀있는 서류의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야? 나한테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려 했던 거야? 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결혼을 강행하려 했었어? 나는 우리가 만나는 동안 항상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했었잖아. 언제부터 속이고 있었던 거야? 검사한 것도 최근에 했던 게 아니네. 너는 나한테 계속 실망만 안겨주는구나. 더는 볼 필요도 없겠어. 우리 그만 끝내자.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내 몸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었다고. 네가 하도 아이를 원해서 내 몸이 건강한지 알고 싶어서 검사를 해봤던 건데 무정자증이 나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 그렇다고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나랑 그만 만나자고 할 텐데 어떻게 무정자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굳이 아이 안 가져도 서로 좋으면 그만이잖아.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 내일 바로 일자리 알아봐서 바로 취업할 테니까 그만 만나자는 말은 하지 마.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잖아. 나랑 만나온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이대로 정말 끝낼 거야? 우리 집안 의사는 조금도 물어보려 하지 않고 자네 혼자 결정을 내리려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더 말해서 뭐 하겠나? 이제 그만 끝내게. 잠깐만요.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자리에 좀 앉아보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애가 굳이 없더라도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거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햄이 아니면 내 아들이 누구랑 결혼을 하겠어요? 좀 전에 했던 말들 전부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죠. 뭘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그쪽 아드님 몸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앞으로 평생 결혼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가 보죠? 저희는 이미 한두 번 실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쪽 아드님이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정말 오래 근무할 거라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저희 집안을 어떻게 보고 있었으면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바로 일을 그만뒀겠어요. 내 딸을 맡기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혹시 알아요? 그쪽 아드님이 제 딸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도 있을지.
여자가 회사에서 월 300 월급 받으면서 일하면 정말 많이 받는 겁니다. 분수도 모르는 그쪽 집안들과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자네는 내 딸한테 한 번만 더 접근한다면 그때는 말로 끝나지 않을 걸세. 무릎 꿇어봤자 이미 배는 떠났어. 잘난 것도 하나 없는 집안이 감히 우리 딸을 거들떠봐? 남자친구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의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 가족에게 숨기고 결혼을 하려 했다는 거에 너무 놀랐었죠. 한두 번 실망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아직까지 저희 집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다쳐버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다시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게 되네요. 모든 사람이 좋은 조건만 갖추고 살 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좋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는 게 속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만나왔던 사람이었는데 헤어지고 나니 제 마음도 편치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 하루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잘생긴 아들을 출산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몸조리는 끝난 상태고 정신없던 상황도 마무리가 돼서 잠깐 여유가 생긴 김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안 좋은 경험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 집안에서는 최대한 좋게 상황을 마무리하길 원하지만 저는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 없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 결국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자존심을 절대로 굽히지 않던 형님이 저에게 무릎까지 꿇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 형님이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었는데 몇 번 상처를 받다 보니 저도 형님 대접을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형님이 무슨 말을 해도 최대한 좋게 넘어갔지만 몇 번 상처를 받다 보니 상대하고 싶지 않았고 이런 태도가 형님의 눈에도 거슬렸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웃긴 게 가족들 앞에선 저를 대할 때 싫은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저와 단둘이 있거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옆에서 도와주지는 않고 한마디씩 던지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저를 왜 싫어하냐고 물어봤는데 되돌아온 답변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 싫은데 이유가 있냐면서 제가 시댁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는 건 가족 간의 불화를 키우는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형님은 자기 눈에 한 번 아닌 사람은 평생 아니라면서 저와 좋은 사이가 될 수 없을 거라는 말로 상황을 더욱더 악화를 시켰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아예 그냥 무시를 했어요.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생각했고 이 문제로 형님과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형님이 저를 막대하는데 제가 형님한테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형님과 둘만 있게 되는 자리는 최대한 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런 행동이 눈에 거슬렸는지 형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동서, 지금 나 무시해? 왜 내가 시키는 걸 하지 않는 거야? 이제는 아예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야? 한 번 뒤집어 엎어봐야 정신 차리겠어? 형님이 시키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은 것뿐인데요. 왜 저한테 지시만 하고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모임 있을 때마다 저를 막 부려먹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유치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저보다 손윗 사람이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보기 안 좋네요. 형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형님이나 저나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뭐라고? 동서랑 내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정말 말 웃기게 하네. 지금까지 나를 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식모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과 비교해? 식모딸이 어때서요? 형님 집안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를 함부로 대하는데요? 저야 먹고 자고 싸는 건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좀 잘 산다고 해서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저는 형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지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싶지 않아요.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한마디도 안 지고 형님의 말을 받아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방문을 두드리길래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방문을 열고 저 먼저 나왔는데 형님은 저를 끝까지 노려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제 어디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길래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저와 형님 사이가 신경이 쓰였는지 방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물어보길래 인사 왔을 때부터 형님이 저를 대한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어요. 계속 참고 살아봤자 저에게 득이 되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가 뱃속의 아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 전부 털어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형님과의 문제에 대해 설명한 뒤 당분간 시댁 모임은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임신한 제가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게 되자 시모는 건강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어떤 상황인지 시모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몸이 별로 좋지 않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형님과 저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식구들을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안정권에 접어들 때까지 시댁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보통 결혼하면 시모에게 시달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시모가 아닌 형님에게 시달려서 상당히 골치가 아팠어요. 집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형님과의 관계를 좋게 풀어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계속 시댁을 가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되자 형님한테 전화가 오게 되었네요. 안 받아도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다른 일로 전화를 했을까봐 어쩔 수 없이 받긴 했는데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언제까지 집에만 박혀 있을 거야? 동서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 생각 안 해봤어? 적당히 쉬었으면 모임은 참석해야지. 나 임신했을 땐 쉬는 게 있었는지 알아? 어쩜 동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냐?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전부 다 때려치워. 이번 주말에는 무조건 참석해. 아직 어머님 댁에 갈 생각 없어요. 형님 말 들을 이유 없고요. 어머님한테 아랫배에 통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최대한 푹 쉬고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오라고 하셨거든요. 괜히 형님이 억지로 더 불러서 일 시켜 먹었다가 뱃속의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으세요? 일 조금 했다고 유산됐으면 나는 벌써 10번은 유산했겠다.
내 말에 토달지 말고 이번 주 주말에는 무조건 내려와서 일 좀 도와야 할 거야. 우리 그이 귀 빠진 날이거든.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도 저 좀 전에 아주버님과 전화통화 있었는데 제가 요즘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했거든요. 아주버님이 뱃속의 아이가 먼저라고 집에서 절대 안정 취해야 한다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저를 걱정해 주는데 형님은 저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계속 전화 붙잡고 있으면 전자파 때문에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만 끊을게요. 그럼 주말에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드세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미리 전화통화로 뱃속의 아이 때문에 시댁에 못 갈 것 같다고 미리 얘기해 두었다는 말에 당황했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길래 형님과의 통화를 급하게 마무리 지어 버렸습니다. 이미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은 마당에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려먹으려는 형님의 심보가 상당히 보기 안 좋았습니다. 저도 더는 잘 보일 필요 없다 생각해 형님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자 형님은 그런 저를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저도 그동안 할 만큼 했었기 때문에 힘들게 관계 유지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모와 형님네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몸은 좀 어떠니? 요즘 얼굴 안 본 지도 오래돼서 잠깐 틀렸다. 못 본 사이에 살이 쏙 빠졌네. 입덧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더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아. 오늘 만든 음식들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먹어봐라. 네가 그랬잖아. 잡채랑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양을 좀 많이 했거든. 한동안 먹을 수 있을 거다. 어머님, 잠시만요. 아니, 이거 저희 먹으려고 싸둔 건데 왜 동서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 가족도 갈비찜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 허락 없이 주는 건 아니죠. 내가 만든 음식을 너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되는 거니? 너는 아까 갈비찜 한 솥을 먹었잖아. 나는 아까 네가 갈비찜을 환장하면서 먹는 모습을 보고 돼지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온 줄 알았다. 가족들도 생각해야지. 혼자만 배 터지게 먹고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작은 며느리는 생각 안 나디? 지금은 입덧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럴 때 먹지 못한 음식 입에 우겨 넣어야 되는 거야. 지금이 제일 많이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이것도 지나가니까 힘들어도 한 숟갈 떠보도록 하자. 예, 가서 갈비찜 좀 데우고 이거 잡채도 다시 좀 데워서 가지고 와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서 이렇게 입덧이 심한가? 큰 며느리가 임신했을 땐 딸이었는데 입덧 한 번 안 했었거든. 내 느낌상 이건 분명 아들인 게 확실한 것 같다. 우리 집안에도 이제야 아들 손자 얼굴 볼 수 있나 보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잡채까지 동서한테 주면 저희 가족은 뭐 먹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할 텐데 그냥 저희가 가져갈게요.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벌써 음식 다 데워서 가지고 왔겠다. 너 계속 불만 가질 거야? 시샘할 걸 시샘해. 나불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너는 어떻게 매사가 항상 불만이야? 갑자기 찾아오신 시모 덕분에 입덧이 심해서 음식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아주버님도 제가 갈비찜과 잡채를 먹는 거에 대해 조금의 불만도 없었고 아이가 우선이라며 제 몸을 먼저 걱정해 줬는데 형님은 예상했던 대로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아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입덧하면 먹었던 음식 전부 다 토해낼 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고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시모는 결국 형님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자 이 모든 불화가 저 때문에 시작됐다고
형님도 시모의 말에 대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불만이 많은 줄 아세요? 어머님이 동서만 챙기고 있잖아요. 저는 딸만 둘이라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런 급 떨어지는 식모딸을 저희 집 식구로 들인 건데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 겨우 허락받았었는데 왜 동서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허락해 준 거죠?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동서 임신했다고 저 먹으라고 싸주신 줄 알았던 갈비찜에 잡채까지 전부 다 털어서 동서 주고 정말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너 첫 임신 때 이렇게 안 해줬니? 그리고 내가 언제 손녀딸 낳았다고 차별했다고 그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손녀들한테 사랑을 줬는데도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내 입에서 언제 너한테 아들 손자 낳아달라고 얘기한 적 있어? 네가 그냥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격지심에 그런 건 아니고 너는 첫째나 둘째나 입덧 한번 해봤니? 나는 아들 둘 낳으면서 입덧을 막 달 때까지 경험을 했던 터라 작은 애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 한 건데 이 정도로 불만을 가지면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보고 살아? 쓸데없이 집안 분위기 흐리지 말고 불만 가질 거면 너는 차이나 있어라. 아, 그래. 지금은 우리 어머니 말 듣는 게 좋겠어. 나도 요즘 어머니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당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 같은데 일단 화 좀 가라앉히게 차에 먼저 가 있어. 여기서 더 화내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어. 재수씨,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식기 전에 밥부터 먹어요. 이 사람이 요즘 많이 예민한가 봐요. 동서, 어머님 앞에서 왜 착한 척하고 그래? 원래 모습이 어떤지 가족들 앞에서 보여줘봐. 동서, 나랑 단둘이 있을 때 잡아먹을 듯이 엄청 대들잖아. 형수님, 계속 이럴 거예요? 아, 저희 엄마가 그만 좀 하라잖아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정말 너무하시네. 형, 상황도 안 좋아지기 전에 형수님이랑 그만 가줘. 이건 내가 알아서 나갈 거야. 나는 뭐 여기가 좋아서 얼굴 뒤밀고 들어왔는지 알아? 이딴 집구석에 며느리 될 생각 나도 없다고. 형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에게 대들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좋게 지내면 되는 거고 시모가 형님을 함부로 대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이 입덧하는 제 편을 들어줬다고 가족들 보는 앞에서 아주버님한테 막말을 쏟아내곤 집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결국 형님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었는데 시모는 처음에 형님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고민을 했었지만 아주버님한테 진심인 것 같아 서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허락을 해줬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살면서 점점 더 형님의 개팍해지는 성격이 신경이 쓰였는데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부터 텃세 부리듯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형님은 저를 함부로 대했고 이 문제로 집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시모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형님의 분노치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가족들은 저에게 더욱더 조심하라고 배려해 주었고 시모는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몸 관리에 신경을 써줬어요. 그리고 시댁 모임이 있을 때도 제가 배가 많이 부르게 되자 일손을 돕지 않고 쉬고만 있었는데 이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형님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할 때 또다시 문제를 터뜨려 버렸네요. 입덧도 많이 줄었으니 지금부터 몸을 잘 관리해야 출산할 때 힘들지 않을 거야.
적당히 운동도 좀 해야 된다. 살만 찌면 아이 낳을 때 많이 힘들거든. 참나, 힘주면 그냥 나오는 거지. 그렇게까지 얘기해 줄 필요 있어요? 저 출산할 때는 그런 말 한마디 해준 적 없으시면서 동서는 아들을 가졌다고 엄청 신경 써주고 아껴주시네요. 서러워서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밥 먹는 데까지 그래야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한 번 더 임신할 걸 그랬어요. 당신 자궁경부암 수술 받아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걸 알면서 왜 또 그래? 오늘 나랑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기로 했었으면서 또 시작이야? 당신도 지금 봐봐. 동서 뱃속의 아들을 부러워하고 있잖아? 내가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있겠어? 차라리 나 혼자였을 땐 신경이 안 쓰였는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전부 동서 편에서만 얘기하잖아. 나도 아들을 낳고 싶었다고. 이런 관심 받고 싶었는데 내 몸이 이런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너한테 눈치 준 사람 아무도 없고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너한테 언제나 한결같았다. 오히려 네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고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데 얼굴 볼 때마다 이럴 거야? 수술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 줄 알면서 언제까지 이럴 거야? 큰며느리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런 것 같네. 본인도 아들을 낳고 싶은데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으니 그만 넘어가 주자고. 이참에 동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확 유산되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제 아이들한테까지 관심을 안 가질 거잖아요. 그런 걸 보고 싶지도 않은데 차라리 유산되는 게 가족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저는 집안도 나쁘지 않고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았는데 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서 집안은 가진 것도 없고 식모일이나 하는 그런 집안의 딸인데 격떨어지게 왜 결혼을 허락해서 저를 입바닥까지 깎아내리는 건데요? 저보다 잘난 여자가 들어왔다면 이렇게까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고 제가 싫다 해도 어떻게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님 수술 받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돼서 우울증 온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선 안 될 말이 있는 건데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형님의 막말에 가족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고 형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해도 임신하고 있는 저에게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은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이었습니다. 형님은 아무래도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았을 때 암의 위치가 안 좋아서 자궁을 드러냈다고 했었는데 이 문제를 우울증이 심각하게 온 것 같아 보였어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관심을 받다가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임신했는데 아들이라는 게 형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결국 형님의 충격 발언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모는 제가 왜 나가냐면서 형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받고 상황이 안 좋아도 가족들끼리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이 있는데 형님은 도가 지나쳤다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댁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형님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받은 충격 때문에 한참 동안 진정이 되지 않아 심장이 두근거렸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랫배의 통증까지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배를 움켜쥐자 시모는 방 안에 눕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과 함께 저를 부축해 주셨는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터져 버렸습니다. 시부모님 집은 주택인데 밖에서 형님이 주먹만한 돌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형님의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뻔했었고 만에 하나 돌이 제 배 위로 날아 들어왔다면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방문을 열고 들어온 시부는 경악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는 집 밖으로 나가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저는 남편과 시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결국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조기 진통이 오기 시작하더니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출산을 하게 되었지만 다행히 아이한테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저는 문제가 커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모와 엄마의 도움을 받아 몸조리를 받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 며칠 잠잠했던 형님이 또다시 문제를 터뜨려 버렸네요. 식모 일을 하시던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형님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저는 형님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그대로 얼어붙어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제가 느끼고 있던 불안함을 젖을 먹던 아이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는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형님이 입을 열었어요. 아이를 출산했다길래 축하도 해줄 겸 해서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얼어 있어? 내가 뭐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그런 거야? 저번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도 동서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잠깐 얼굴 보고 얘기 좀 하려고 찾아온 거야. 동서가 출산했는데 그래도 선물 하나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선물이면 좋을 것 같아. 고민하다가 출산 직후엔 모유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미역국이 좋을 것 같아 내가 맛있게 끓여왔거든.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분명 출입 못하게 미리 얘기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형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출산하고 몸조리 할 때 여기 특실을 이용했었어. 딸을 둘이나 낳았으니 이곳을 2번이나 이용했겠지. 다른 특실도 있는데 기분 나쁘게 같은 병동을 쓰고 있네. 거지 같은 집안 딸이 키워와서 내가 받을 사랑을 너까짓게 다 뺏어가게 내가 놔둘 줄 알았어? 여기 비상계단으로 올라오면 특실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몰랐지? 보통은 입구에서 들어오니 간호사들도 신경을 못 썼겠지. 동서만 없으면 나는 다시 예전처럼 가족들에게 관심받을 수 있고 우리 애들도 사랑받으면서 자랄 수 있어. 그 아이 때문에 내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거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아. 이거 내가 아주 펄펄 끓여온 미역국이거든? 그래도 동서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맛은 봐야 하지 않겠어? 형님은 보온병을 꺼내 들어 뚜껑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전화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이런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엄마는 곧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님이 들고 있던 보온병 속에 담긴 미역국을 제 아이한테 부어버리려 하길래 급하게 몸을 감싸 아이를 품 안에 안았어요. 형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머리 위로 뜨거운 미역국을 부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부원장인 시모가 급하게 달려와 형님이 들고 있던 보온병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린 뒤 형님을 끌어내 사정없이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뒤이어 간호사들이 상태가 안 좋은 저를 보고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고 시부 또한 뒤늦게 병동문을 열어 상황 파악을 한 뒤 급하게 호출해 저를 응급실로 이송시켰어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는지 다친 곳은 없다는 말을 시부를 통해 전달받긴 했지만 저는 형님이 부은 뜨거운 미역국 때문에 화상을 입어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었죠. 시모가 산부인과 부원장으로 계시다 보니 이 병원에서 형님도 출산을 했던 터라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몬은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법적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대처가 늦었다면 아이한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겨졌을 테고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형님은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며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현재의 상황을 겪고도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법적 처벌을 요구했고 형님네의 가족들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으로 무거워질 죄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 때문에 입게 된 화상 자국만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데 어떻게 저보고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라곤 하지만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값 받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법정에선 현재 정신병으로 인해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항소 진행했습니다. 저에게 준 상처가 고작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게 더 화가 나네요. 형님네 부모님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용서를 구하시다가 돌아가세요. 선처를 부탁한다곤 하지만 저는 받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형님이 저와 좋게 해결하고 싶다면서 무릎 꿇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거짓된 행동 같아요.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수를 쓰고 있는 행동이 눈에 환하네요. 이 문제로 최근에 아주버님은 아이들한테까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형님과 끝내 이혼까지 한 상태입니다. 더는 저희 집안의 식구가 아니게 되었죠. 이번 일을 통해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님의 악함은 죄를 뉘우쳤다는 말을 입 밖으로 뱉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번 항소로 더 많은 징역을 살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들리는 말로는 형님의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됐다는데 저에게 그런 말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길인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